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완벽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은 금실이 좋았고 주변에서 누구나 이를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끼시고 새벽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던 천사 같은 분.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사람 언제쯤 정리할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독살하려는 아내, 그리고 그녀의 내연남. 저는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공포를 이겨내며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박지연 32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5년 전 대학 선배였던 남편 김민수와 결혼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댁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우리 시댁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9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4월의 어느 주말이었죠. 남편과 함께 강남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저를 맞아준 것은 은은한 향수 냄새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네요.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는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곱고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품위 있는 한복 차림, 그리고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까지. 재벌가 며느리 오디션에 온 것 같은 긴장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시아버지 김정호 회장님은 68배 나이에도 중견기업 정호건설을 운영하시는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셨죠. 지연 양, 우리 민수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성격은 저를 안 닮아서 좋은 녀석이에요. 시아버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고 저는 그때 이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생활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일일이 기억해 두셨다가 몰래 만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후로는 모든 반찬을 2가지 버전으로 만드셨죠. 매운 것과 안 매운 것. 지연아, 오늘 아침에 내가 입맛 없어 보이더라. 이거 매실청 넣어서 끓인 거야. 속이 편해질 거야. 임신 초기 입덧으로 고생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실차를 끓이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깻잎 장아찌와 백김치를 직접 담그셨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해서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 일을 줄이고 매일 저녁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리고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시고 아기용품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최고급으로만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시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오셔서 직접 끓인 미역국과 보양식을 가져다 주셨고 시아버지는 회사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시며 자랑하셨죠. 우리 손자 지훈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어. 지훈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시아버지는 거실 전체에 안전 매트를 깔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독일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제품으로요. 주말이면 항상 지훈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가셨는데
그때마다 장난감과 선물을 한가득 사오셨습니다. 남편 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면서도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시동생 민재는 서울대병원 외과 의사였고 시누이 민지는 검찰청 검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엘리트 가족이었죠. 매주 일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한정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2023년 12월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외출하시고 밤늦게 통화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 수업이 늘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새벽 2시에 몰래 통화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후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피곤해하시며 일찍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안색도 좋지 않아 보였고 가끔 가슴을 움켜쥐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도 보였죠. 여보,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묻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정확히 7시에 식탁에 앉으셨죠.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루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정성을 들였어요. 여보가 좋아하는 전복도 넣었고 시어머니가 뚝배기를 식탁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지은 흰쌀밥,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진 반찬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요리를 극찬하시던 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거든요. 여보,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된장을 잘못 넣었나? 어머, 제가 뭘 잘못 넣었나? 맛봐볼까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척하며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눈빛에 스치는 이상한 감정을. 안도감? 아니면 기대감?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나 봐. 시아버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드시고는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겠어.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거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뛰어갔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겉으로는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맥박을 짚는 척하면서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을요. 마치 시간을 재는 것처럼. 119에 전화해. 빨리. 시어머니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강남구 타워 팰리스입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심박수도 불규칙하고요. 급성 심근경색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죠.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울음이었달까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아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평소에 심장 질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설명해야 했죠. 그게 일반적인 심근경색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특이하고요. 혹시 특별한 약을 드시거나 한 적 있으신가요? 약이요? 고혈압약 정도만 드시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도 필요하고요. 시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30분 뿐이었죠.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어? 괜찮으신 거야? 일단 위기는 넘기셨대. 중환자실에 계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침까지 멀쩡하셨잖아. 남편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아침 먹다가.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겠다고 하셨죠. 며느리 수고가 많아. 내가 교대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혼자 남은 병실 복도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시어머니의 행동, 표정, 그리고 의사가 말한 특이한 혈액 검사 결과까지.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거든요. 분명 집에 가셨다고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 나야. 그래, 계획대로야. 의사들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관찰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심근경색에서 회복되어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약물 반응도 정상적이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것 같은 증상인데 주치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죽을 끓여오시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렸죠. 누가 봐도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밤 11시에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시아버지의 링거줄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을. 3월 25일 새벽 2시. 저는 일부러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숨소리를 고르게 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사기에 담아 시아버지의 링거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숨을 참으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실루엣과 행동은 충분히 담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자리에 누운 후 저는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시아버지 링거 교체 시간이 언제죠? 아직 3시간 남았는데요. 그런데 방금 누가 링거를 만진 것 같아서. 간호사가 놀라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링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주입 속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국은 무슨 자국이요? 주사 바늘 자국 같은데 누가 뭘 주입한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링거액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링거액을 몰래 보관했죠. 나중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병원 생활에 지쳐 있었고 보호자실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죠. 잠금 패턴을 풀어야 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쓰는 모습을 관찰한 기억을 더듬어 패턴을 그렸습니다. 리을자 모양. 다행히 3번 만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카오톡이 2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노란색 아이콘,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카톡이라는 이름의 검은색 아이콘이었습니다. 검은색 아이콘을 열어보니 단 한 명의 대화 상대만 있었습니다. 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트까지 붙어 있는 걸 보니 분명 연인 관계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마이너스 발렌타인데이 제이 여보, 오늘은 우리의 날이야. 3주년 기념일. 시어머니 그 사람 출장 간 사이에 너무 행복했어. 제이 조금만 참아. 곧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될 거야. 시어머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제이 내가 계획 다 세웠잖아. 3월에 시작할 거야. 3월 10일 제이 그 약 받았어? 시어머니 응. 생각보다 작은 병이네. 제이 조금씩만 써. 한 번에 많이 쓰면 들통나. 시어머니 알아. 연습도 했어. 걔한테. 제이 그래. 효과는? 시어머니 완벽해. 일주일 만에 죽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로 실험까지 했다니. 3월 14일 마이너스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하루 전 제이 내일이야. 준비됐지? 시어머니 응. 아침 된장찌개에 넣을 거야. 제이 양 조절 잘해. 0.5mg만. 시어머니 알아. 계산 다 했어. 3월 15일 마이너스 시아버지가 쓰러진 날 시어머니 성공했어. 응급실이야. 제이 잘했어. 이제 2단계 시작. 시어머니 링거에 매일 0.2mg씩. 제이 맞아. 서서히 장기 손상시키는 거야. 3월 20일 제이 보험금 확인했어. 시어머니 50억. 작년에 몰래 증액했어. 제이 완벽해. 사망보험금 수령이는? 시어머니 당연히 나지. 배우자니까. 제이 그 돈이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3월 25일 마이너스 오늘 시어머니 며느리가 눈치채는 것 같아. 제이 그 여자가? 조심해야겠네. 시어머니 필요하면 그 여자도 처리할까? 제이 한 번에 2명은 위험해. 일단 지켜봐. 제 이름이 나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까지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남자가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 호텔, 레스토랑, 해외여행, 심지어 우리 집 침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 그런데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정우. 시아버지 회사의 최대 경쟁사 정우그룹 회장. 장정우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내연남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경쟁자이자 오랜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죠.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정우건설이 300억짜리 정부 프로젝트 입찰에서 장정우의 정우그룹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을 때였죠. 그때 장정우 회장이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번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와 3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사진으로 찍고 중요한 부분은 제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캡처한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제2정우 그 자식, 내 회사를 망가뜨리려 해. 시어머니 우리가 먼저 손 써야겠네. 제2영숙 당신이 내부 정보 좀 빼낼 수 있어? 시어머니 남편 서재에 회사 서류가 많아. 제2 좋아. 입찰 정보, 계약서 뭐든 찍어서 보내줘. 시어머니가 산업 스파이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2023년 12월 제2 이제 마지막 단계야. 시어머니 그 사람 죽이는 거? 제2 응. 내가 특별한 약을 구했어. 시어머니 무슨 약? 제2 디곡신. 심장약인데 과다 투여하면 심장마비 일으켜. 시어머니 들키지 않을까? 제2 서서히 투여하면 자연사처럼 보여. 그들은 6개월 전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1월 시어머니 보험 증액 완료. 50억으로. 제이 잘했어. 서류는? 시어머니 남편 모르게 서명 받았어. 취중해. 제이 완벽해. 이제 정우 제거하고 회사도 인수할 거야. 시어머니 회사는 어떻게? 제이 당신이 상속받으면 나한테 매각하는 거지. 시어머니 그래. 그럼 정우그룹이 업계 1위가 되는 거네. 이건 단순한 보험금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인수까지 노린 거대한 음모였던 겁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병원을 나와 약국으로 갔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약사인 혜진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혜진아, 급한 부탁이 있어.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 약병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무슨 성분인지. 제가 시어머니 가방에서 몰래 빼낸 약병을 건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작은 병이었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부탁이야. 혜진은 의아해하면서도 약을 분석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틀만 기다려. 정확히 분석해 줄게. 병원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었니? 아, 집에 지훈이 보러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네.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쉴 테니 내가 있어 줄래? 네, 어머니. 푹 쉬세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시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초췌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아, 아버님? 시아버지가 힘겹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영숙이가. 조심.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치채신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또 부정맥이 왔네요. 약물을 조정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으로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아빠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그것도 있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남편을 병원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 계정, 장정우와의 관계, 독살 계획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보, 이 증거들을 봐. 저는 캡처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카톡 대화만으로는 부족해. 실제 독극물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도 의심하고 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를 인멸할 거야. 바로 그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분석 결과 나왔어. 근데 이거 장난 아니야. 뭔데? 디곡신이야. 심장약인데 과다 투여하면 치명적이야. 이 농도면 살인 수준이야. 드디어 확실한 물증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 분석 결과서 공식 문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곧 할 거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경찰에 가자.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민재와 시누이 민지에게도 알려야 했죠.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재와 민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증거를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엄마가?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형, 이거 확실한 거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까지 나왔어. 디곡신이야. 민재는 의사였기 때문에 디곡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래서 아버지 상태가 이상했구나. 디곡신 중독 증상이야. 뭐? 심부정맥, 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전형적인 디곡신 중독이야.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재가 주치의에게 디곡신 중독 가능성을 알렸고 긴급 혈액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디곡신이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주치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독살 시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여기 모여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어머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니?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장정우와의 관계도 아버지 독살 계획도 다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왜 아버지를? 증거가 다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 비밀 계정, 장정우와 주고받은 메시지, 독약 분석 결과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내가 나를 감시했어?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민재가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주치의가 이미 신고를 한 것입니다. 최영숙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모함이야.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내 엄마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끌려가고 곧이어 장정우도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죠. 장정우의 집에서는 디곡신을 구입한 영수증,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정호건설 인수계획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시어머니의 살인 음모 마가 50억, 보험금 노린 폐륜 범죄 불륜과 살인, 그리고 기업 인수 음모.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기사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죠. 시어머니는 수감 생활로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장정우도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그는 끝까지 오만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영숙은 공범 장정우와 공모하여 남편 김정호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을 악용해 서서히 피해자를 죽이려 한 침이라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외도를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카톡 대화, 독극물 분석 결과, 보험 증액 서류, 그리고 CCTV 영상까지.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 밤 목격한 장면, 시어머니가 링거에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발견한 대화 내용도 모두 진술했죠. 시어머니는 저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제가 눈치채자 저를 제거하려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시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쇠약해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죠. 영수가 왜 그랬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우리가 가진 것도 충분했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충분하다고? 당신은 회사만 생각했지. 나는 늘 혼자였어. 그래서 장정우를 만난 거야? 그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당신처럼 가정부 취급하지 않았다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죠. 장정우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최영숙과의 관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은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 재산과 회사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공범이 되신 거죠? 검사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디곡신은 당신이 구했고 계획도 당신이 세웠습니다. 이메일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장정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최고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죽이려 한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가족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민지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의 유죄를 증언한 것입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진 죄밖에 없습니다. 사랑요? 남편을 죽이려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이없는 변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감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장정우를 만나고서야 진짜 사랑을 알았죠. 그래서 50억 보험금도 필요했던 겁니까? 검사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장정우의 최후 진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숙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유혹했고, 증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고 우리 가족은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영숙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피고인 장정우에게 살인 미수 공모 및 방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최영숙은 40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금전적 이익과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죽이려 한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반성보다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호송차에 타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남편이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너 행복하니? 이렇게 가족을 파괴해놓고 가족을 파괴한 건 어머니예요. 난 사랑했을 뿐이야. 그 사랑 때문에 아버님이 죽을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우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망했고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이혼했고 자식들도 등을 돌렸죠. 병원으로 돌아온 우리는 시아버지께 판결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15년. 그래, 적당한 것 같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목숨 걸고 나를 구한 게 당연한 일이야?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내 딸이야.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하셨습니다. 디곡신 해독 치료가 성공적이었고 손상된 장기들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그 집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산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죠.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우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됐죠. 시아버지는 손자 지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그네 밀어줄게.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아버지가 멍하니 창밖을 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겠죠. 영숙이가 왜 그랬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죠. 정호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40년 동안 나는 당신의 그림자였어요. 정호 회장의 아내, 그것이 내 정체성의 전부였죠. 장정호를 만나고서야 나는 나 자신을 찾았어요. 물론 그것이 당신을 죽이려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도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해해 주길. 시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잘못이 있어. 영숙이 마음을 몰랐어.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 벚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이 변했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를 민재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신 거죠. 매일 아침 지훈이와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젊었을 때 꿈이 화가였다고 하시더군요. 지연아, 이거 봐. 지훈이 그렸어. 시아버지가 그린 지훈이의 초상화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버님, 재능이 있으세요. 이제야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행복해. 남편 민수는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저녁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당신이 해주는 거면 뭐든. 그럼 내 특제 파스타 해줄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 우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습니다. 민재는 병원 일을 줄이고 회사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호건설을 더 크게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죠. 형수, 아버지가 지켜온 회사, 제가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잘할 거야.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지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사건을 겪으면서 법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니, 이제 가족법원에서 일해요. 가족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 가족 생각이 많이 나요. 힘들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처형이었죠. 형님, 죄송합니다. 영숙이가 그런 짓을. 아니에요. 가족 잘못이 아니죠.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영숙이 면회는 가시나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가보세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처형이 가고 난 후 시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영숙이를 용서해야 할까? 그건 아버님 마음이에요.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겠지.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면회 가셨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죠. 30분 후 나오신 시아버지의 눈은 빨갰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구나. 뭐라고 하시던가요? 용서해달라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한다고 했어. 하지만 끝이라고도 했지.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죠. 시아버지, 우리 부부, 지훈이, 민재, 민지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와, 바다다. 지훈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평화롭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저녁에는 다 함께 횟집에서 식사했습니다. 건배.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를 걸으며 시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다시 한번 고맙다. 아버님, 또 그 말씀이세요? 아니야, 평생 고마워할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그래, 넌 진짜 내 딸이야. 별이 빛나는 제주도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사건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불행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려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도 그림자는 있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시아버지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요리 최고. 지훈이의 칭찬에 시아버지가 웃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시어머니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연남도 함께 구속됐죠. 시아버지는 내가 진짜 내 딸이다라며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의 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